네, 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무역계약 성립처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약을 하는 쪽은 보험에 들고 싶은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가입의 의사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자가 뭐 무조건 다 오케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보험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뭐 그리고 그 금액을 보험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인수 가능한 수준인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보험자 입장에서 이 보험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 청약과 승낙의 방법은 뭐 보험 청약서를 얘기를 하지만 뭐 자유로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문자로 하기도 하고 메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 계약의 청약자인 보험 계약자와 보험 계약의 피청약자라고 볼 수 있는 보험자가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면 보험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무역 계약은 보통 이럴 때 뭐 이제 뭐 약인 계약의 어떤 반대급부 이런 걸 제공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법률적 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법률적인 승낙의 시점을 보면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자에게 온 그 보험 청약서를 보험자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서명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뭐 보험 청약서 자체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험 증권 뒤에서 설명하게 될 보험 증권 인슈어런스 팔리시를 발행하는 것, 이 행위로서 실무적으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고 뭐 성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영국 해상보험법 MIA 제 2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상보험 계약은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의 청약이 보험자에 의해서 승낙된 때,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로서는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무역 계약이 성립되듯이 그렇게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해상보험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뭐 증권 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이슈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직접 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험 계약을. 이거는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자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뭐 조건이라든지 뭐 요율 뭐 이런 것들 규정된 부분 그런 것들을 기재하고 이거를 보고 보험자가 판단해서 승낙 여부를 결정을 해서 보험계약 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보통은 이제 뭐 실무적으로는 뭐 이런 청약서 이런 것도 뭐 물론 있지만 오랜 상간행과 간섭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요즘에는 뭐 온라인 서식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거의 다 대체되어 있다. 종이 문서 형태의 보험 청약서는 이제 뭐 잘 보기 힘들기도 하고 뭐 쓰려면 쓰죠.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보험 청약서에 의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 기업 형태, 보험 컴퍼니 형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로이즈의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로이즈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브로커를 통해서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보험과 관련된 중개인 이런 브로커들이 이 개입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약서라기보다는 이제 슬립이라고 하는 슬립이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종이를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가 편지지 이렇게 접듯이 접혀 있는 종이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펴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밑에 서명을 해가지고 뭐 작성하는 이렇게 접혀 있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번지는 거죠. 번지는 거 이용하는 이 간단한 종이의 그 밑부분에 이제 보험자들이 보험 인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이제 서명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 로이즈 공부할 때 개인 보험업자를 언더라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라는 말 자체가 종이 하단에 밑부분에다가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보험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보험 중개인을 통해서 보험 중개인이 제시하고 있는 뭐 그런 보험 중개인이 들어봤을 때 관련된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요거를 수용할 수 있는 보험자를 찾아서 보험자의 인수를 이끌어내고 그러면 보험자는 거기에 자신의 서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보통 근데 이제 이런 중개인을 이용한 방식이 됐든 뭐 직접적인 체결이 됐든 보통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면 모든 게 된 거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보험의 어떤 조건이나 보험료가 얼마일지는 보통 사전 단계에서 결정이 되거나 협의가 되겠죠. 그래서 뭐 보험 관련된 청약을 할 것이고 이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을 할 것이고 이 청약 승낙하는 단계에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알아야 되는 사실들, 중요한 사실들에서 고지 의무를 이행을 하겠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 증권을 교부하고 보험료 납부를 피보험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해서 바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보험 증권 교부와 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보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 보험 계약 체결을 9월 14일 날 저녁 9시에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9시 10분에 났어요. 그리고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뭐 알고 모르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보험료 납부가 9시 20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보호받을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툼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법원에 가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9시에 보험자하고 내가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9시에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시 10분에 전화를 겁니다. 아니, 9시 10분에 송금을 해줘요. 9시에 전화 통화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하고, 전화상으로. 9시 10분에 돈을 송금해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9시 30분쯤에 사고가 나요. 그럼 보호받을 수 있느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과 관련된 청약을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되느냐를 보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피보험자가 누구고, 뭐 기업이면 기업 이름을 써야 될 것이고, 뭐
누가 이제 보험료 납입하고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뭐 만약에 이거는 이제 피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이제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배서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CIF나 CIP 같은 무역 계약의 그런 무역 거래를 할 때는 이 보험 증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 조건은 뭐 이런 보험 조건들이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 각각의 보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고요. 보험 금액이란 말이 있죠. 보험 금액도 뒤에서 보험 금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한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드는 물건이 있겠죠. 그것이 뭐 물건이면 물건 이름 적고, 뭐 수량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적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해상 운송을 부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구간이라든지 선적 항이라든지 양육 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화물에 대한 인보이스 번호,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 보험금을 어디서 수령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뭐 그리고 서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청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상보험계약에서의 보험 조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보험을 뭐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뭐 높게 든다, 낮게 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뭐 손해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이런 것들, 조건 많이 넣어서 특약 같은 거 많이 넣었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해상보험, 특히 하물과 관련된 보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나눠 봤을 때 구협회 적하약관, 올드한 협회 적하약관이 있고 뉴 협회 적하약관, 신협회 적하약관이 있습니다. 구협회 적하약관에게도 구협회 적하약관에도 3개의 조건이 있고요. 신협회 적하약관에도 3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전위험 담보 조건, 분손 부담보 조건, 분손 담보 조건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건 이름 좀 길죠. 영어로도 길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신협회 적하약관의 경우에 좀 간략하게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보장 범위가 A가 제일 넓고, 여기도 당연히 위에 있는 올리스크가 제일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것은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고, 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얘기죠. 자, 그 외에도 부가 위험이나 이런 것들, 특약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체크하고 여기서는 지나갈 건데, ICCA와 ICCAR의 경우에는 포괄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은 보험자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내용을 제외하고 다 책임져 줍니다. 그걸 포괄 책임주의라고 하고요. ICC-B나 C, 그리고 WA나 FP의 경우에는 열거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져 주는 사유나 사고나 손해의 유형에 대해서 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서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규정되어서 나열되어 있는 것만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는 방식이 열거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어떤 방향성이 다르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실제로 어떤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 열거되어 있는지, 혹은 ICCA나 ICCAR에서 말하는 면책 조건은 뭔지는 아마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냐? 보험 계약에 어떤 법률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양 당사자,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의무를 쭉 살펴보면 첫 번째가 손해보상 의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 증권, 인슈어런스 팔리시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거는 사고가 났다면 보험기간, 보험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물건이나 사물이나 비용 등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보험료 반환의 의무도 있어요.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보험자가 벌어들이는 돈이란 말이에요. 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데 이 보험료를 반환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냐면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면 되는 게 아닌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받은 보험료를 되돌려준다. 보험자가 그런 보험료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뭐 잘 없는 경우겠죠. 특이한 경우겠죠. 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 납부하는 거.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의 인수나 인수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모든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로 간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바탕으로 보험자는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로 움직이면 그 루트에 운송 기간은 얼마가 되고 거기에 뭐 해적이 있는지 암초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고 발생의 여지라든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해상 사고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보험자가 알아야 돼요. 건강보험을 드는데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를 보험회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해상보험을 들 때도 이 해상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해상사업에 있어서 이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 어떤 물건인지, 이 물건의 무게는 어떤지, 어떤 배에 실리는지, 어떤 회사가 운송을 하는지, 혹은 어느 항로로 운송을 하는지, 어느 항구에 까지 가는지,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딘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을 할지 말지, 그리고 보험 계약을 받아들인다면 보험료를 얼마 받을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지 의무를 다른 말로 계약 전에 알릴 의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릴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통지 의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고 나면 알려야겠죠. 사고 나면 보험자한테 알리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뭐 보험 목적물의 어떤 상황이 변동됐다든지 뭐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해 발생 났을 때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걸 나본 분들도 있고 안 나본 분들도 있고 뭐 할 텐데, 경험해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직접 운전 안 하더라도 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택시 타고 다니면 제가 탄 택시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특이하죠. 내가 뭐 누구 차 받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사고 난 경우 딱 한 번 있다. 굉장히 어렸을 때. 그 후로는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저도 교통사고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빗길에 제동거리 잘못 잡아가지고 사고 낸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뭐 운전을 조심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고를 낸 적은 없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저는 특이하게.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면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겠죠. 예. 왜냐하면 조치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취해줘야 되는 건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발생 사실을 정확하게 가장 빨리 알아야 되는 것도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해상보험 계약에 있어서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손해 발생에 대한 어떤 정도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이것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상보험의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실제로 그러한 해상운송의 당사자이거나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혹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피해를 더 늘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진짜 보험 사기죠.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는 아무리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험 목적물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손해를 방지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다 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기에 보험 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신의 성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화재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집에 불이 났으면 소화기 들고 불을 끄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불 구경하지 말고, 내 집에 불 났으니 내 집에 불 났는데 나 보험 들었으니까 뭐 집 다 타도 돼, 그런 마인드로 살지 말고, 내가 불이 나는 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집에 불이 나면 집에 있는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든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란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의무예요. 의무.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끝나는 건 뭐 그냥 저 해상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건데, 이 무효되는 경우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무효가 된다는 거는 보험 계약이 성립했을 때부터 없던 일이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보험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법률적인 의미가 있고 법률적인 용어인데, 법률적인 의미에서 무효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약의 이유, 계약의 근거, 계약을 성립시킨 사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야 될 애가 아니야. 애기로 하면 이게 뭔가 이게 생명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람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이런 표현을 빗대서 말하지 않을게요. 이런 말 쓰지 말고 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떤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왜? 그 기반이 되는 어떤 이유나 근거가 무효였던 거예요. 자, 마땅한 비유를 생각하다가 제가 엊그저께 본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나요.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나요. 막 플레이를 하다가 어떤 선수가 골을 딱 넣었어요. 근데 그 골이 골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VAR을 하더니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됐냐? 저는 그것이 이 선수가 무슨 옵사이드를 반칙을 했거나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골 넣은 선수한테 패스를 해준 선수가 옵사이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 넣은 선수한테 패스가 가기 전부터 뭐예요? 원래는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그 패스 해준 선수가 골 넣은 선수 말고 그 골 넣은 선수한테 패스 해준 선수가 이미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이 골 넣은 선수가 아무리 날고 기고 뭘 열심히 하고 뭐 멋있게 넣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무효니까.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옵사이드가 났고 옵사이드 반칙이 있었고 그 이후의 플레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딱 그거예요.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걸 했던 거 아무 의미 없어. 왜? 그 전에 그것의 근거나 기초 자체가 이미 없던 일이야. 이미 효력이 없는 일이 돼버렸어. 그것이 무효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해상보험 계약이 이렇게 옵사이드처럼 VAR로 골이 취소되는 상황처럼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사고 내거나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보험 사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기로 가입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미 사고가 났는데 보험을 들었어요. 교통사고 내놓고 보험 들어요. 교통사고 내놓고 보험 들면 사기예요, 그것도. 이런 사유. 그러니까 사고가 이미 난 차를 보험에 들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까 그거랑 똑같죠. 이미 옵사이드를 해버렸어. 이미 옵사이드를 해버렸는데 아무리 골을 그 축구 골대에 아무리 멋있게 차 넣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뭐 발리킥을 하든 무회전 킥을 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그 앞에 단계에서 이미 옵사이드 했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기나 뭐 이미 사고가 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험에 들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초과 보험. 자, 100만 원짜리 물건을 200만 원에 보험 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길 가다가 주운 돌덩어리를 돌멩이 자갈돌 하나를 보험에 들겠어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보험금 청구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지금 한 얘기가. 100만 원짜리 물건은 100만 원까지만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 물건은 200만 원까지만 보험에 들 수 있어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200만 원에 보험 들 수 있고 300만 원에 보험 들 수 있으면 세상에 남아나지 않는 물건이 없을 거예요. 다 물건 박살내지 보험 들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200만 원에 보험 들고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박살내버리면 2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누가 물건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손해보험의 대원칙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그 물건은 그 물건의 가치밖에 못 들어요. 보험에. 초과 부분을 보험에 들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고, 내가 어떤 정당한 위임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수는 있으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 걸 보험에 들어버려요. 내가 내 집, 내 차, 내 물건을 보험에 들 수 있는 거지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물건을 보험에 들 수 있나요? 그거 없죠. 내가 그 사람이 바빠서 나한테 일을 맡겼으면 모를까.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사업 행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적법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보험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이익의 결여 이렇게 돼 있는데,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이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 물건이 어떤 나의 소유로서 어떤 경제적 효용성이나 가치가 있어야 보험에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아까 지나가는 돌을 들어서 보험을 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돌이 뭐 다이아몬드이거나 뭐 굉장히 예쁜 수석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길 가다 죽을 수 있는 돌멩이, 그게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겠어요? 그거 보험 들 수 있나요?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 가다가 아무 때나 여기 뭐 학교에 공사장 많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골짜기 하나를 주워와요. 자갈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와요. 그래서 보험에서 찾아갑니다. 이거 보험 들어주세요.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아이입니다. 뭐 이러면서 보험 들 수 있겠어요? 못 듭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보험,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보험은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로서 보험계약의 종료되는 경우 외에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이 소멸된다는 건 팍 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있던 게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싹 들죠. 무효는 뭔가 옵사이드로 골 취소되듯이 완전 좀 김새는 경우죠.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리는 그런 건데, 소멸이란 말은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죠. 말이 주는 어감 자체가. 그래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건 대표적으로 실효가 있고 해지가 있습니다. 실효가 있고 해지가 있는데, 자, 실효부터 볼게요. 보험 실효라고 하는 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보험 당사자들이 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 자동적으로 그냥 효과가, 그 보험 계약의 체결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보호 목적이 사라지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해상 운송을 안 하는 걸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보험 기간 1년 이렇게 설정되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보험의 어떤 존속 이유, 보험 계약의 존속 이유가 없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효과, 보험 계약 체결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해지가 있어요. 해지. 해지란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어떤 경우에 썼냐? 통신사 해지했다. 인터넷 해지했다. 인터넷 해지했다 표현 쓰잖아. 그죠? 그런 표현 안 써요? 쓰잖아요. 그리고 이 해지랑 비슷한 말로 해제가 있어요. 해제. 이게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입니다. 달라요. 여기 용어 설명이 나오죠. 용어 설명. 자, 하나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자, 해지. 해지란 말은 현재까지의 보험 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는 효력을 상실하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자, 해제란 말도 있어요. 이거는 이미 성립돼 있던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켜. 소급이란 말이 나오죠. 소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앞에서 봤던 거랑 뭐가 비슷해요? 무효랑 비슷하죠. 요 밑에 무효란 말이 있습니다. 계약은, 무효부터 볼게요. 계약은 성립하였으나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 해제와 무효는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자, 하나 남은 거 있죠. 취소 볼게요. 일단 성립한 계약의 법률이 정한 취소의 원인으로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네요. 이 해제나 취소나 무효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소급효가 적용이 돼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거나 계약 자체의 본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이와는 좀 상이하게 해지는 뭐냐면 이때까지 있었던 일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진 않아요. 그래, 내가 해지를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는 인정. 하지만 내일부터는 아니야. 혹은 이 해지를 선언한 이 순간부터는 아니야. 제가 통신사 해지, 인터넷 해지라는 표현을 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114나 이런 데 전화해서 통신사 해지, 나 도저히 당신들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KT랑 연을 끊겠다. 혹은 SKT랑 나는 다시는 안 하겠다. 선언을 했다 칩시다. 해지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해지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KT나 SKT 통신사를 이용한 사실이 없어지나요? 그거는 인정이죠. 그거는 인정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통신요금 내야 되죠. 하지만 해지를 선언한 순간, 그 순간부터는 KT와 SKT의 노예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통신사의 노예였던 건 인정하는데 해지를 선언하는 순간 더 이상 통신사의 노예는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계약의 효력은 인정. 하지만 내가 이 해지를 하는 순간부터는 없어. 이게 해지란 거예요. 해제나 취소나 무효는 이 계약의 본질적 효력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던지고 이거를 없애버리거나 뭐 하는 행위들을 말해요. 그래서 무효. 처음부터 없던 일이다. 처음부터 없던 일이다. 뭐 취소. 이거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랑은 조금 해지란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해상보험 계약 체결했는데 오늘 이까지 의 해상보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내일부터는 아니야 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상보험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해상보험의 해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보험 계약자가 해지할 수도 있고요, 보험자가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떤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각 의무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효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사자들, 보험자나 피보험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상대방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해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 내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보험자가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할 수 있겠죠. 아니면 보험자가 파산해서 나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보험료 미지급, 이거 다 뭐예요? 고지해야 되고 통지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다 피보험자의 의무잖아.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정상적이진 않지만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상보험의 역사, 그리고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그리고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종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학기는 연휴라기보다 휴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도 있고 뭐 개천절, 한글날 뭐 등등등등등 10월달에도 휴일이 몇 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휴복학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한데 우리 해상보험 수업의 경우에는 전면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크게 연관은 없죠. 그거 상관없이 강의 업데이트를 하는 날이 비록 휴일일지라도 저는 그냥 강의를 뭐 사전에 찍거나 그 당일날 찍어서 올릴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와 개의치 않게 수업 진도는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추석 연휴에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올려준다는 건 연휴날 제가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강의 영상을 찍지는 않을 테니 미리 찍어가지고 추석 연휴에 화요일날 추석날 당일날 강의 영상을 올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추석 주간, 추석 연휴가 있는 그 다음 주의 경우에는 강의 영상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휴 도중에 LMS에 강의 영상이 올라왔다는 알림을 받지 않도록, 대신 추석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휴일들 있죠. 뭐 특히 요번 학기에는 월요일이 굉장히 뭐 쉬는 날이 많은 것 같던데,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 추석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주간에는 그 주에 평일날 휴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19로 뭐 1년 반, 뭐 거의 2년에 뭐 2020년 1월, 2월 신천지 사태가 2월 달에 터졌으니까 뭐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게 2020년 2월이죠. 거의 뭐 1년 반 기간인데 그 사이 명절이 뭐 세 번째 명절이죠. 참 힘든 시기고 유례가 없는 그런 경험인데 뭐 모두 다 조심하면서 백신 맞을 수 있으면 맞고 그리고 개인 위생과 건강 주의하고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뭐 씁쓸하지만 즐거운 씁쓸하지만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명절 연휴 잘 보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